윤지는 어릴 때부터 조용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엄마가 5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윤지나 밥 먹어라. 아버지의 말은 늘 짧고 건조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기억하는 집안의 대화였습니다. 학교에서도 말수가 적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 쉽게 끼지 못하고 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생님들은 윤진이는 참 어른스럽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칭찬인지 동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아버지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윤진아, 이제 너도 시집갈 때가 됐다. 순간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단호한 말씀 앞에서 반박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김 반장 아들이 너랑 딱 맞을 것 같다. 다음 주에 만나봐라. 그렇게 저는 10살 많은 철구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눈빛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제가 좀 부족하지만 윤진 씨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엄마 없이 자란 저에게 가족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그리운 것이었으니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댁에 도착한 첫날, 시어머니께서 싸늘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없이 컸다며? 집안일은 제대로 할 줄 알아? 네, 어머니.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서 웬만한 집안일은 다 할 줄 압니다. 당당하게 대답했지만 시어머니의 의심 어린 눈초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제 하루는 새벽부터 밤까지 끝없는 집안일의 연속이었습니다. 밥이 왜 이래? 이렇게 해서 밥이 넘어가겠어? 빨래를 꼭 그렇게 널어야 속이 시원해? 남편은 집을 비우기 일쑤였고 지방 출장을 핑계로 더욱 멀어졌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요? 일이 많았어. 피곤하니까 말 시키지 마. 부부간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소문으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말이 들려왔지만 저는 귀를 막고 살았습니다. 이혼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5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시어머니께서는 더욱 매서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에 씨가 마르면 어쩌려고 그래? 너 혹시 불임 아니니?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지만 제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함께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돌아온 것은 예상치 못한 분노였습니다. 내가 왜 병원에 가? 문제 있으면 너한테 있겠지.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어땠을까 그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위암말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시어머니 간호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고 밤에는 온몸을 주물러 드렸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약을 챙기고 밥과 죽을 먹이고 밤에는 온몸을 주물러 드렸죠. 남편은 여전히 집 밖을 맴돌았고 집에 와도 시어머니 옆에 잠시 앉았다가 가는 것이 전부였어요. 시어머니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밤하늘만 멍하니 바라보곤 했어요. 그토록 미웠던 시어머니였는데 아픈 모습을 보니 불쌍하고 안쓰러운 마음만 들었네요. 정성껏 간호하는 동안 처음에는 약도 거부하던 시어머니가 점차 내 손길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시어머니께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부르셨습니다. 윤진아, 내 어머니,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모질게 했어.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힘드실 텐데 조금만 참으세요. 시어머니의 눈에 처음으로 따뜻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움과 원망이 아닌 사랑과 이해가 필요한 시간이었음을.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동안 쌓인 서러움, 아픔, 원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으셨다. 서구 녀석, 너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너무 미안하다. 그렇게 1년밖에 안 된다는 의사의 말을 넘겨 3년을 투병하신 시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
내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직 젊으니까 내 삶을 살아.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집은 더욱 휑하고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밖으로만 돌았고 부부 관계는 점점 더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그래도 생활비는 주니까 그렇게 체념하며 살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시어머니 수발로 하루가 바빴을 텐데 이제는 그 잔소리조차 들을 수 없게 되니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문득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 삶을 살아. 그래, 이제라도 내 삶을 한번 살아볼까?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은 어떨까? 시어머니를 간호하면서 공부했던 사회복지사 자격증, 그리고 그동안 쌓은 간호 경험.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아침 일찍 부녀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미 많은 아주머니들이 와 있었고 나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오늘은 달동네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도와드리는 봉사활동을 할 거예요. 나는 담당할 노인을 배정받고 반찬과 집집마다 찾아가는 약도를 받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달동네로 향하는 길 옆자리에 앉은 아주머니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윤진 씨는 어느 댁으로 가요? 내가 받은 명단을 보여드리자 아주머니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묘한 눈빛으로 나를 힐끗 쳐다보셨습니다. 왜 웃으세요? 아니. 왜 그러시는데요? 아주머니는 입을 가리며 웃음을 참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댁 할아버지 말이야. 후후. 좀 힘드실 텐데 여자를 얼마나 밝히시는지. 정말요? 응, 말도 마. 여기 부녀의 사람들 중에 그 할아버지한테 안 당해본 사람이 없을걸? 당하다니요? 뭘 당하는데요? 가보면 알게 될 거예요. 마음 단단히 먹고 가요. 아주머니는 말을 마치고 또다시 웃으셨습니다. 수줍은 듯한 웃음이었지만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묻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달동네 입구에 도착해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가파른 골목길을 따라 들어선 집들을 바라보며 부녀의 아주머니들과 함께 길을 올랐습니다. 중간중간 아주머니들은 각자 맡은 집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나 역시 맡은 첫 번째 노인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노인분들을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말벗이 아니라 방 청소, 밀린 빨래, 심지어 간단한 안마까지 해드려야 했으니까 두 집을 돌고 나니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집만 더 가면 돼. 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마지막으로 남은 그 할아버지 댁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저녁 어스름이 깔릴 무렵에 할아버지 댁에 도착했습니다. 아까 버스에서 옆자리 아주머니가 조심하라고 하던 말이 불현듯 떠오르면서 뭔가 모르게 긴장이 됐습니다. 설마 큰일은 아니겠지? 라고 스스로 되뇌이며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대문을 지나 안뜰로 들어서니 낡은 문틈 사이로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힘없이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는 저를 보더니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시오? 오늘부터 봉사활동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어이구, 정말 어서 들어와요. 할아버지 얼굴에 갑자기 화색이 돌더니 마치 어린아이처럼 엉덩이를 들썩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계셔서 사람이 그리우셨나 보다 생각하며 강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할아버지는 자리를 비켜주시며 저를 옆에 앉히셨습니다. 좁은 방에서 할아버지와 단둘이 마주 앉자 할아버지는 갑자기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침을 꿀꺽 삼키셨습니다. 어머, 왜 그러세요? 색시 참하게도 생겼구먼. 갑작스러운 할아버지의 행동에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한 노인에게 화를 낼 수도 없어 애써 모른 척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할아버지, 불편하신 곳은 없으세요? 제가 뭐든 도와드릴 테니 말씀하세요. 정말로 뭐든 다 도와주는겨? 그럼요, 그러려고 온 건데요. 혹시 빨래할 거라도 있으시면 꺼내 놓으세요. 제가 깨끗하게 빨아다 드릴게요. 그보다 내가 목욕을 못한 지 꽤 오래됐는데 나 좀 씻겨줄 수 있겠소? 네.
뭘 그렇게 놀래? 안 되는 거요? 전에 오던 사람은 다 해주던데. 아니요. 해드려야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물 좀 데워올게요. 얼떨결에 그렇게 대답하고는 황급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예전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장애 아동들 목욕을 도와준 적은 있지만 그때는 어린아이들이라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 목욕을 시켜드릴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리 힘없는 노인이라도 그래도 남자잖아요. 그러나 봉사활동을 온 마당에 혼자 사시는 노인의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 혼자 사시는 외로운 노인을 도우러 온 거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해드릴 수 있는 건 다 해드리고 가자고 마음을 다잡고 부엌으로 가서 물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미지근하게 데워진 물을 큰 대야에 담아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하마터면 들고 있던 대야를 놓칠 뻔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느새 아랫도리만 겨우 가린 채 훌렁 벗고 앉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너무 놀라서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앙상하게 뼈만 남은 할아버지의 몸을 보니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왠지 모를 측은함이 밀려왔습니다.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으며 대야를 내려놓자 할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 이불을 걷어내셨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려버렸습니다. 아가씨, 참 뭘 그렇게 부끄러워해. 내가 뭐 남자로 보이슈? 전에 오던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잘만 해주던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런데 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얼른 목욕이나 시켜드릴게요. 할아버지가 마치 짜증을 내듯 말씀하시자 괜히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가 싶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겨우 얼굴을 가렸던 손을 내리고 수건에 물을 적셔 할아버지께 다가가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시선을 피하려 해서 고개를 숙였지만 당황스러움에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제 모습을 즐기기라도 하듯 묘한 웃음을 지으며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드셨다고 해도 분명 남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자, 여기도 좀. 할아버지의 손짓에 뒷목덜미가 찌릿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서 시원하게 좀 씻겨줘봐. 전에 오던 사람은 아주 싹싹하게 잘해주던데. 할아버지의 재촉에 얼굴은 점점 더 굳어져 갔지만 어찌할 바를 몰라 망설이다 결국 손을 뻗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마치 홀린 듯 아무런 정도 하지 못한 채 할아버지의 손길에 몸을 맡겼습니다. 남자는 죽을 때까지 여자를 생각한다는 옛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제 마음이 묘하게 설레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하니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이런 사랑조차도 메말라 있었던 건가 싶기도 하고 도대체 왜 제가 할아버지에게 이런 느낌을 받는 걸까요? 정말 자꾸 이런 감정을 가지면 안 될 텐데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겠소? 다른 부탁이라니요? 말씀해 보세요. 아가씨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나한테 줄 수 있겠소? 그거라도 가지고 있으면 좀 위안이 될 것 같아서. 그 순간 제 뒷목덜미가 찌릿하게 울리는 기분이었어요. 입고 있던 옷을 남자에게 준다는 건 여성에게 있어 정말 수치스럽고 불쾌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요청하시는 할아버지가 징그럽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동정심 때문에 차마 할아버지를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저렇게 하시겠어요? 혼자 얼마나 힘드셨을까? 돈도 없으신 분이 어디 가서 여자를 만나겠어요? 어쩌면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결국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드릴게요. 대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요. 걱정 마세요. 아무한테도 절대 말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저는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오른 채 옷을 조심스럽게 벗어 곱게 접어 할아버지께 건네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고 다시 봉사활동을 가는 날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 할아버지를 다시 만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번에도 새로운 노인댁을 배정받았지만 다른 두 집을 먼저 들른 후 마지막으로 그 할아버지 댁으로 향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할아버지께서 어린아이처럼 폴짝폴짝 뛰며 저를 반기셨어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가씨. 일주일 동안 아가씨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별일 없으셨죠? 저는 아가씨가 그때 오고 간 뒤부터 몸에 힘이 솟는 것 같아요. 정말 다시 젊어진 것 같고요. 전에는 거동도 힘들어서 나갈 엄두도 못 냈는데 지난주에는 약수터에도 2번이나 갔다 왔답니다. 어머, 정말요? 할아버지가 건강을 되찾으셨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기쁜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다 아가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어머,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혹시 그때 주신 옷 어디에 두셨는지 아세요? 몰라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에이,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봐봐요. 그때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드린 옷을 입고 계셨어요. 순간 제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올랐죠. 이 옷 덕분에 내가 요즘 아주 회춘한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 나한테는 정말 천사 같아요. 자꾸 놀리지 마세요. 어쨌든 할아버지가 저 때문에 건강을 되찾으셨다니 다행이었어요. 그렇게라도 할아버지의 건강을 지켜드릴 수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도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 우리는 정말 가까워졌어요. 봉사활동 시간 외에도 틈틈이 아저씨 댁을 찾았답니다. 아저씨는 홀로 계신 외로움을 털어놓으셨고 저는 힘들었던 결혼 생활과 팍팍한 현실을 이야기하며 서로 위로했죠. 아저씨는 젊은 시절 술과 담배로 몸을 망친 이야기, 중풍으로 쓰러져 고생했던 이야기, 미국으로 떠난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담담하게 털어놓으셨어요. 아들은 10년 넘게 소식이 끊겼다고 했고요. 저 역시 녹록지 않았던 지난 세월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남편과의 불화, 고된 일상, 희망 없는 미래까지 아저씨는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때로는 자신의 경험을 빗대어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셨죠.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나이를 뛰어넘는 끈끈한 우정을 쌓아갔어요. 봉사자와 노인이 아닌 삶의 고독을 나누는 친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문득 정신을 차리면 늙고 병든 노인인 아저씨에게 자꾸만 이성적인 설렘을 느끼는 제 자신이 혼란스러웠어요. 첫 만남, 엉겁결에 목욕을 도와드렸던 순간이 자꾸 떠오르죠. 어쩌면 그때부터였을까요? 죄책감과 묘한 기대감이 뒤섞여 마음은 복잡하게 얽혔어요.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하고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부터 서로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말까지 문자 메시지는 우리의 소통 창구가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술에 취해서 갑자기 말했어요. 나 곧 아빠 된대. 뜬금없는 말에 무슨 소리냐고 묻자 남편은 밖에서 만나던 여자가 임신했다고 하며 이혼을 요구했어요. 조강지처를 벌이는 것도 모자라 뻔뻔하게 임신 소식을 전하는 남편에게 분노가 폭발했죠. 격렬하게 항의했지만 돌아온 것은 심한 욕설과 폭력 그리고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였어요. 밤 10시 횡댕그렁한 밤거리에서 홀로 남겨지자 막막함이 밀려왔어요. 갈 곳 없는 현실에 절망하며 주저앉을 뻔한 순간 문득 아저씨가 떠올랐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저씨께 전화를 걸었죠. 소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저씨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색시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아저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색시 그럴 거 뭐 있어. 우리 집으로 와. 그 말이 들려오는 순간 뇌리에 아줌마들이 했던 여자를 밝힌다는 말이 스쳐 지나갔어요. 음흉한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달리 갈 곳도 없었죠. 앙상하고 힘없는 노인네가 뭘 어쩌겠어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아저씨 집으로 향했어요. 낡은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예상과는 전혀 다른 따뜻한 풍경이 펼쳐졌어요. 아저씨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맞아주셨어요. 어서 와, 추울 텐데 아랫목에 앉아서 잠깐 쉬어.
내가 따뜻한 커피라도 끓여올게. 그렇게 따뜻한 방 아랫목에 깔린 이부자리와 손수 끓여낸 따뜻한 커피가 나를 맞이했어요. 봉사자들을 함부로 대한다고 했던 사람이 어디에도 없었죠. 아저씨는 묵묵히 이부자리를 펴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이혼, 꼭 나쁜 결정만은 아닐 거야. 잘 생각해보고 마음 편히 가져. 혹시 갈 데 없으면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도 괜찮아. 여기가 친정이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히 있어. 내가 절대로 괴롭히는 일은 없을 테니. 아저씨의 진심 어린 따뜻함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렇게 며칠, 아니 몇 주 동안 아저씨 집에서 지내게 되었죠. 사실 아저씨는 제게 난생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어요. 아저씨는 불편함 없이 나를 배려했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어요. 그런 따뜻한 인간적인 정은 그동안 누구에게도 느껴보지 못한 거였어요. 낯설면서도 감사했죠. 고민 끝에 결국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망가진 결혼 생활에 매달려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저씨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할지도 몰라요. 늙은 노인과 젊은 여자의 동거라니. 하지만 우리에겐 세상의 시선보다 서로의 위안과 행복이 더 중요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할지도 모른다. 늙은 노인과 젊은 여자의 동거. 하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의 시선보다 서로의 위안과 행복이 더 중요했어요. 함께 살면서 우리는 더욱 깊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죠. 아저씨는 삶의 황혼역에 찾아온 뜻밖의 행복에 감사하며 나를 끔찍이 아꼈고 나는 그런 아저씨의 순수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동했어요. 함께 한 시간들은 마치 꽃만 같았네요. 봄에는 꽃구경을 가고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에 발을 담그고 가을에는 단풍을 보러 산에 오르고 겨울에는 따뜻한 방에서 함께 영화를 보며 귤을 까먹었어요. 소박하지만 더없이 행복한 일상이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아저씨는 평온한 얼굴로 잠든 듯 세상을 떠나셨어요. 임종 직전 아저씨는 앙상한 손으로 내 손을 꼭 잡고 마지막 말을 남기셨어요. 윤진, 자네 덕분에 내 인생 마지막이 너무 행복했소. 정말 고맙소. 눈가에 맺힌 눈물방울을 훔쳐주며 나 역시 아저씨께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였네요. 아저씨는 돌아가시면서 그동안 아껴 모은 5천만 원과 낡았지만 정든 집을 내게 물려주셨어요. 이제 내 나이 50살 삶의 절반을 훌쩍 넘겼지만 남은 인생은 온전히 나를 위해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아저씨가 남겨주신 돈으로 작은 카페라도 열어볼까? 아니면 여행을 떠나 잊고 지냈던 꿈들을 펼쳐볼까?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세상의 잣대에 얽매이지 않고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가겠다는 것이에요. 삶은 슬픔과 기쁨, 어둠과 밝음이 뒤섞인 아름다운 그림과 같다는 것을 각시 아저씨와의 만남을 통해 깨달았거든요. 예상치 못한 사랑, 갑작스러운 이별, 그리고 남겨진 희망. 내 인생의 황홀역은 슬픔과 아름다움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한 폭의 그림처럼 잔잔하면서도 깊은 여운을 남기며 서서히 저물어 가겠죠. 그리고 그 그림 속 주인공은 바로 나 윤진일 것입니다.